오늘 낭독해드릴 소설은 이목연 작가님의 달의 노래입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기억을 잃어가는 친정엄마. 두 분이 만나면 사돈도 시댁도 친정도 없어지는데요. 똑같은 질문이 몇 번이고 오가고 같은 웃음이 몇 번이고 피어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 슬프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데요. 마치 두 분만의 작은 세상에서 끝없이 도는 노래를 듣는 듯 합니다. 오늘 하소담은 그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이목연 작가님의 달의 노래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가입은 하소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달의 노래 이목연 단편소설. 그녀의 믿음. 딱딱 딱딱. 어둠도 잠이 들 시간이었다. 가끔 주방 냉장고가 뒤척이며 코를 골고 어느 집에선가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질 뿐 사방은 조용했다. 휴대폰을 접고 막 잠을 청하던 순정은 지축을 울리는 듯한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딱딱 딱딱. 시어머니 정여사 방에서 지팡이가 걸어 나오는 소리였다. 어둠이 깨어나고 가전제품들이 숨을 멈추었다. 놀란 가슴이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화장을 고친 정여사였다. 저녁 내 분을 덧바른 그녀는 도화지처럼 뽀얗게 된 얼굴에 눈썹을 그렸다. 눈썹이 마음에 들게 그려질 때까지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다 보니 정작 본인 눈썹은 몇 올 남아있지 않았다. 눈썹이 마음에 맞게 그려지면 다음 단계는 아이라인이다. 세수나하고 화장을 하시지. 순정이 혀를 차기라도 하면 난 저녁 세수는 안 한다. 당당하게 대꾸하는 그녀였다. 80 넘어 정여사는 처진 눈꺼풀을 올려 쌍꺼풀을 만들었다. 처음 볼 땐 오목눈이처럼 이상하더니 요즘은 다른 데 비해 눈가가 또렷하다. 그 눈에 쌍꺼풀 라인을 그리기 시작한 건 얼마 전부터다. 쌍꺼풀 라인까지 그리고 나면 그 눈썹 연필은 입술로 옮겨간다. 짙은 갈색 입술 라인을 그리고 그 안을 붉은 립스틱으로 채워 넣으면 정여사의 저녁 화장은 끝이 난다. 침대머리에 기대 앉아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에 집중하는 시간이 때론 2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 거울 속 모습이 울긋불긋해질수록 정여사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화장이 흡족하면 그녀는 반듯하게 누워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잠을 청한다. 어머니, 그렇게 화장하고 자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대요. 씻고 주무세요. 저승사자가 온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순정의 협박도 순간뿐이다. 구부러진 허리로 휘적휘적 걸어가 세수를 하고 나온 그녀는 방금 전의 일은 모두 잊고 다시 화장을 시작한다. 90살이 넘으면서 다치기 시작한 정여사의 귀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열려 있다. 바깥 일에 무심한 그녀를 설득하는 건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라서 순정 역시 잔소리를 끊은 지 오래였다. 오늘 정여사의 취침 시간은 일렀다.
집안의 소등 시간이 덩달아 빨라졌다. 순정이 자리에 누운 지도 한참 지났건만 피곤한 몸과 달리 온갖 생각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른 봄에 받은 추적 검사에서 끝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2달 후에 잡힌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봄을 보냈고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동안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갔다. 오늘 오후 동위원소 치료 결과를 듣기 위해 나설 때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전이 된 곳은 없으니 안심해도 되겠다며 의사는 명쾌하게 다음 환자의 이름을 불렀다. 순정은 비로소 계절이 보였다. 옷장 정리할 시기가 지나 있었다. 장롱 깊숙이 들어있던 정여사의 가을 옷을 꺼내 행거에 걸고 행거에 걸려있던 얇은 옷들을 세탁실로 옮겼다. 옷걸이에 걸려 있었건만 정작 정여사가 여름 내내 입었던 옷은 가지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있는 재킷 한 벌뿐이었다. 다른 옷을 입혀놓고 돌아서 보면 또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 왜 그렇게 그 옷만 고집하냐고 물으면 번번이 주머니가 있어서라고 정여사는 대답했다. 다른 옷에도 주머니가 있건만 그걸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순정은 투덜거렸다. 철진한 옷들을 세탁기에 넣으며 어머니가 이 옷을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순정은 갑자기 재혼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갈 날 멀지 않은 노인에게 무슨 새 옷이 필요하겠냐며 묵은 옷으로 버틴 몇 년. 아무래도 새 옷 한 벌 사드려야지 싶어진 순정은 저녁 내 인터넷 쇼핑몰을 뒤졌다. 하지만 인터넷 시장엔 노인을 위한 마땅한 물건이 없었다. 내일 백화점에라도 가봐야 하나. 순정이 한숨을 쉬며 막 휴대폰을 쳐본 참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잠들었을 그녀가 무엇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나선 걸까? 지팡이 소리가 저돌적인 걸 보면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다급한 일이라고 해봤자 금방 들고 있던 것이 사라진 것일 테지만 저 급한 걸음이 내 방 앞에서 멈춘다면 잃어버린 것이 립스틱이나 눈썹 연필일 것이고 내 방을 지나쳐 남편 방으로 향한다면 그녀가 찾는 것은 통장이나 도장일 것이다. 순정의 짐작대로 지팡이는 거침없이 순정의 방을 지나 순정의 남편 기로의 방으로 향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다 일어나 통장을 들여다보았음에 틀림없다. 아범, 너 내 도장 가져갔지? 혹시 내 도장 못 봤니 정도의 우회적인 어투가 아니라 단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녀의 젊은 시절 말투다. 백세를 바라보는 노인이건만 절박함 앞에서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린다. 화장과 통장, 그녀를 지켜주는 호신용 무기다. 혹시 순정의 몸에 새로 전이된 암세포가 있을까봐 마음을 졸였던 기로는 결과가 좋다는 의사의 말에 한시름 놓는 눈치였다. 푸짐한 추석 선물을 받았다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저녁 내내 발로 환동을 꿈꾸고 있었다. 정년을 한 후 기로가 마음 붙이는 곳은 인터넷 만화 보기였다. 요즘엔 역신이라는 웹툰에 빠져 있었다. 젊어서부터 무협 만화를 열심히 보더니 좋아하는 웹툰도 무협지다. 주인공들이 어느 동굴엔가 들어가 수련을 마치고 나면 20살, 30살의 젊은이로 변해서 나타난단다.
한 무사는 발로 한동안 후 젊을 때부터 사모하던 아기 씨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젊은 시절 바라보기만 했던 아가씨의 증손녀라던가. 기로는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당신도 어머니를 닮아서 발로 한동할 거야. 순정은 뼈있는 소리로 남편의 입을 막았다. 발로 한동을 꿈꾸며 단잠에 빠져있던 남편에게 도장을 내놓으라고 들이닥친 정 여사가 달가울 리 없다. 아니 엄마는 왜 매일 나한테 와서 도장을 찾아요? 이 밤에 도장 찾아서 뭐 하시게요? 기로의 목소리가 퉁명스럽다. 젊어서 총명하고 서슬푸르던 그 위세는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발라도 이뻐지지 않는 얼굴과 몇 푼 들어있지도 않은 통장에 왜 저리 애착을 갖는 걸까? 아직 그것이 이승에서 붙잡을 끈이라고 믿는 걸까? 순정은 정 여사가 딱했다. 기로가 씩씩거리며 지나가고 그 뒤로 딱딱 딱딱 정 여사의 지팡이가 따라간다. 남편은 침대 옆 쓰레기통을 살필 것이다. 아침에 비워낸 휴지통엔 립스틱을 지우고 눈썹을 지운 휴지 뭉치가 가득할 터.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이 일주일을 못 넘기는 이유다. 이어 남편은 정 여사의 핸드백을 쏟아볼 것이다. 핸드백 속에도 별난 것은 없다. 하도 들여다봐서 내 기퉁이가 날긋거리는 통장과 몇 장씩 겹쳐 접은 휴지 뭉치만 들어있다. 결국 남편은 제 엄마가 앉았던 꽃무늬가 있는 이불 위를 손으로 쓸어보겠지. 초록바탕에 알록달록 꽃무늬 이불은 숨은 그림 찾기용 그림처럼 무엇이건 잘 숨겼다. 어머니가 큰일 났다며 립스틱이 없어졌다고 허둥거릴 때도, 하루 전에 사들인 기다란 눈썹 연필이 없어졌다며 수선을 피울 때도 이불 위를 더듬으면 찾을 수 있었다. 순정은 실제로 보듯 그 전경을 그려보았다. 도장을 찾은 모양이다. 기로가 발을 끌며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싫어 싫어. 젊어서부터 한 시집살이도 싫고 그것 때문에 병든 몸으로 비실거리는 자신도 싫고 저렇게 오래 사는 노인네도 싫어. 고비마다 고개를 저으면서도 어느새 순정은 자신이 그녀의 뒤를 밟으며 꾸역꾸역 그녀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안다. 어둡고 낯선 노인의 길. 언제 멈출지 모르는 녹슨 고물 자동차를 모는 기분이 저럴 것이다. 어머니도 제정신으로 살자니 두려워 말 듣지 않는 브레이크 페달을 자꾸 밟는 건 아닌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길을 앞서가는 자동차만 보고 따라가듯 그녀의 꼬리등을 안내판 삼아 달리다 보니 이제 순정도 막다른 길에 들어선 느낌이다. 요즘 들어 정 여사처럼 순정의 브레이크도 가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전에 없이 남편을 들이받기도 한다. 곧 추석 연휴라고 세상은 들썩거리건만 순정에겐 좀 채 설렐 일 없는 요즘, 조용해진 집안을 돌던 야광 벽시계가 꿈뻑하더니 2시를 넘어선다. 도돌이표. 예전엔 30명 가까운 사람이 거실 가득 모여 북적거리던 명절이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엔 시동생 내외뿐이다. 추석 차례상도 간소해졌다. 소, 돼지, 닭이 올라가던 상에는 국적 불명의 LA 갈비찜만 달랑 올렸다. 송편은 떡집에서 사고 저는 부치기 번거롭다며 딸이 배달시켜 주었다.
순정이 직접 만든 건 나물 몇 가지뿐이었다. 대신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넉넉히 준비했다. 넉넉히라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가지수만 많아졌지 양은 훨씬 줄었다. 몇 상자씩 들어오던 과일도 자잘한 선물도 기로가 일을 그만두고 나자 뚝 끊겼다. 상에 올릴 과일은 사다 올렸다. 멀리 있는 시댁에 가자니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고 안 가고 버티자니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딸아이는 명절을 앞두고 갈등이 심했다. 어차피 7월 명절이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해도 귓등을 지나는 바람이다. 누구 말이 들릴 것인가? 겪을 만큼 겪은 나 역시 명절 앞에선 평상심이 어려운데 순정은 못 들은 척 지켜보기로 했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 정여사의 방문객이 확연히 줄었다. 명절마다 오던 시누이들은 당신 며느리 사위를 보고 나선 각자 집에서 명절을 샌다. 시이모와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이종사촌, 외사촌들도 차츰 걸음을 끊었다. 젊은 조카들은 아르바이트와 약속을 핑계로 오지 않고 딸아이는 시댁으로 갔다. 시동생 내외만 참석한 차례는 조촐하고 빠르게 끝났다. 차례를 마친 후 동서와 커피를 마시며 추석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할 시간이라고. 우리도 어머니 안 계시면 여행이나 떠나자고 순정이 말했다. 추석은 오곡백과를 거두고 무사히 가을거지를 끝낸 노고를 보상받던 농경시대의 산물일 터. 그런데 오곡백과는 사철 풍성하고 제철 과일은 제철에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의식을 치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 아닌가. 차라리 좋은 계절을 즐기라는 명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 친지와 조상을 배라는 명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명분 아니어도 서로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멍석을 깔아놔도 피하는 게 세상 이치다. 순종의 열변에 동서는 애매하게 웃었다. 동서는 아직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틀이 유지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순정은 이른 아침 친정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언제 올 거냐는 물음이었다. 이것도 변화였다. 시아버님이 계셨다면 어서 오라고 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명절이면 엄마를 맡기고 그들도 처가에 가야 하는 형편. 세상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변하는 건데. 시동생 내외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친정에 가자니 순정은 왠지 속이 보였다. 동서도 어서 친정에 가라고 보낸 후 순정은 시어머니 정여사를 모시고 동생네로 출발했다. 느닷없는 정여사의 등장에 제일 반가워한 건 친정 엄마였다. 두 어머니의 상봉은 이상가족 찾기 영상을 보듯 눈물겨웠다.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을 만난 듯 정여사는 구부러진 허리로 서 있는 엄마를 향해 팔을 뻗었다. 동생, 내가 왔네. 정여사와 한몸인 지팡이가 여러 사람을 스치며 엄마 어깨를 후려쳤다.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여기서 보다니 꿈만 같아요. 모두 흠칫하며 피한 것과 달리 어깨를 맞고도 아픔을 모르는 엄마의 반응도 과한 각본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돈의 격을 벗어버린 두 어머니는 한껏 끌어안았건만 맞닿는 건 가슴이 아니라 어깨. 뭐가 그리 감격스러운 걸까? 동병상련. 서로 외로운 처지라 마음이 가는 건가? 한참 손을 잡고 흔들던 허리 굽은 두 노인이 방수포를 씌운 소파에 걸터 앉았다. 동생네 거실 소파는 고급 천으로 만들어진 밝은색이다. 기저귀를 차고도 오줌을 지리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올 때면 잿빛 겉옷을 입는다. 이 비닐 방수포를 깐 소파가 거실 분위기를 칙칙하게 만들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는 이미 유판이 놓여 있다. 삼남매 부부팀과 조카팀까지 4팀. 잡고 잡히는 윷놀이판은 승자가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린다. 출구 가까이 있던 말이 잡히기라도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떠들썩해진다. 젊은 애들이 쓰는 말판을 따라잡기 힘든 윗세대가 육값을 톡톡히 털리고 나야 게임은 끝난다. 차례상에 올렸던 나물을 넣은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순정은 친정 식구들과 훈훈하게 헤어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어머니는 비둘기처럼 머리를 맞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 여사는 순정의 친정엄마를 당신 방으로 이끌어서 커피를 타주었다. 순정이 포도를 씻어가니 두 노인이 고맙다며 합창을 한다. 오랜만에 만난 말벗이 좋은 모양이다.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동문서답에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건만 처음 듣는 소리인 양 맞장구를 치던 노인들은 한참을 함께 있었다. 순정의 엄마는 순정의 방을 쓴다. 구부린 채 방을 찾아가는 엄마의 엉덩이가 축 처져 있다. 오줌을 펑 싸놓고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엄마. 순정은 귀찮다는 엄마를 재우쳐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기저귀가 한 짐이다. 어떻게 오줌이 나오는 걸 모를까? 순정은 오줌 싼 기저귀만큼이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자고 난 친정엄마가 순정을 찾아 나오며 물었다. 얘 딸아, 너희 어머니 아직 센터에서 안 오셨니? 여기까지 와서 인사도 못 드렸네. 센터는 치매 노인을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를 말한다.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커피 마신 기억 안 나요? 저기서 같이 커피 마신 사람은 누구야? 정여사 방을 가리키며 묻는 순정의 물음에 엄마는 천연덕스레 대답했다. 저 끝방에 사는 노인? 너희 집에 새 사는 그 노인네랑 커피 마셨지. 노인이 아주 얘기를 재미있게 하더라. 끝방에 새 사는 노인이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엄마는 어느 시절로 되돌아간 걸까? 두렁거리는 기척에 깼는지 정 여사가 주방으로 나오며 깜짝 놀라 인사를 한다. 어머나, 사돈이 왔네? 사돈, 오랜만이어요. 어떻게 여길 다 왔어요? 정말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가워한다. 어디까지가 연출이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인지 알 수가 없다. 에구, 아까 같이 왔잖아요. 헛소리를 하던 친정엄마가 말짱한 정신으로 정여사를 맞는다. 이 노인네도 큰일이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 노인을 식탁에 앉힌 후 삶은 밤을 내놓았다. 밤을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순정은 일부러
한 대 사다 삶았다. 하지만 두 노인은 밤에 관심이 없다. 밤을 반으로 잘라 티스푼으로 퍼드시라며 수저를 하나씩 드리는데 정 여사가 묻는다. 예미야, 근데 지금이 아침이냐 저녁이냐? 저녁이라는 말에 그래? 그럼 내가 아침에 어딜 다녀온 건가? 어딜 간 거지? 정 여사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친정엄마가 얼른 받는다. 예, 사부인. 아까 제 큰아들네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데려오셨잖아요. 엄마는 목청이 크다. 귀 어두운 정 여사가 엄마의 목소리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요. 내가 분명 어딜 다녀온 것 같더라니까요. 맞아요. 기억하시네.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시고 어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나 집에 있었어요. 가긴 어딜 가요? 혜미야, 나 오늘 노치원 갔냐? 순정이 고개를 젓자 정 여사는 의기양양해진다. 맞다. 내가 아까 커피도 타드렸잖아요. 이번엔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저 끝방에 낯선 노인네가 있던데. 약 드시는 건 없죠? 나는 약을 6알씩 먹고 자요. 사두님이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장면 전환용 엄마의 인사치레가 이어진다. 큰일이시네. 건강해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삶은 밤을 숟가락으로 파던 정 여사가 또 묻는다. 예미야, 나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딜 갔었지? 친정엄마가 바로 받는다. 에구, 사돈도 정신이 없으시구나. 아까 저희 큰애 집에 오셔서 저 데리고 오셨잖아요. 거기서 애들 윷놀이 하는 거 같이 보셨고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거길 갔었구나. 맞아. 분명 어딜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정 여사의 말꼬리를 엄마가 냉큼 잡는다.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려니까 안 계시더구만. 나 어디 안 갔어요? 아까 제 방에서 커피 드렸잖아요. 저 끝방이요? 거기서 커피는 마셨는데 사돈은 안 계시고 웬 낯선 노인이 계시던데. 무슨 노인? 그게 나예요. 답답하다는 듯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친정엄마는 아닌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잠시 어색해져 있던 두 어머니가 밤 한 알씩을 들고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다시 정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이 아가, 내가 아까 어딜 갔다 온 것 같은데. 정 여사의 선창에 제 아들 내오셔서 저 데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뒤를 받는 노래. 음표 위에 찍힌 도돌이표처럼 두 노인이 반복해서 읊는 사설 사이로 에그, 정신없으셔서 큰일이네. 후렴구가 장단을 맞춘다. 전기밥솥에서 밥이 끓고 불 위에선 차례상에 올렸던 탕국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저녁. 보름달이 떠오르는가. 어둡던 창가가 환해지고 있었다. 소풍. 순정 내외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먹기 편한 유부초밥을 만들고 송편을 다시 찌는 사이 기로는 과일과 음료수를 배낭에 챙겼다.
바람 좋은 생태공원에 갈까 하다가 휠체어를 대여해주는 장롱으로 목적지를 정했다. 사람들의 생각 범위는 비슷한 모양이다. 명절에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만만한 곳은 공원이나 고궁, 유적지 정도인 듯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다. 한참을 기다려 차를 대고 입구에서 휠체어 2대를 대여했다. 세월만큼 굵은 아름드리 갈참나무가 입구부터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바닥에는 도토리들이 뒹굴었다. 아이고 좋다. 애미야 고맙다. 과하게 감정을 표하며 친정엄마가 순정에게 말하자 정 여사가 옆에서 휠체어를 미는 기로를 향해 대꾸한다. 고맙다 아들아.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다. 제 목소리는 잘 못 듣는 시어머니가 엄마 소리는 잘도 알아듣는 게 순정은 신기했다. 가청 주파수가 있다더니 어머니의 가청 주파수 대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무게가 더 나가는 친정엄마 휠체어는 기로가 밀고 순정은 가벼운 정여사의 휠체어를 밀며 숲길을 걸었다. 능원 입구에서 한참 들어가면 왼편에 제실, 오른편에 장릉이 있다. 순정은 제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옛날 사람들 지혜 좀 보세요. 저렇게 귀를 맞춰 놓았으니 100년이 간들 무너져 내리겠어요. 정교한 툇마루를 보며 정 여사는 연신 손짓을 섞으며 사돈의 시선을 끌었다. 이럴 땐 너무나 멀쩡하시다. 이리 가라 저리 가자. 정 여사의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는 곳으로 순정은 로봇처럼 바퀴를 굴리며 생각했다. 이렇게 큰 마당에 풀 한 폭이 없네요. 주인이 참 부지런한가 봐요. 엄마의 말에 정 여사도 여기가 어느 왕릉의 제실이라는 사실을 잊고 슬그머니 시공을 넘는다. 그러게요. 저것 보세요. 창호지를 새로 발랐나 봐요. 기왕이면 꽃을 넣고 한 겹 더 발랐으면 좋았을걸. 두 노인은 예전에 창호지문에 코스모스를 넣고 발랐다는 얘기며 새색 지방을 들여다보려고 창호지문에 침을 발라 구멍 뚫던 얘기를 쉴 새 없이 주고받으며 낄낄거린다. 서로 잘 듣지 못해 제 말만 하면서도 죽이 척척 맞았다. 휠체어를 밀고 제실을 나올 무렵에야 생각난 듯 정 여사가 물었다. 아가, 근데 여기가 어디냐? 아까 인조의 아버지가 묻힌 능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는 제사 준비를 하던 제실이라고. 아들의 대답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놓았구나. 역시 양반네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며 정 여사는 정성스레 제사 준비를 하던 당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우리가 하동 정씨잖아요. 제사법이 유별났어요. 저희 친정아버님은 제사 보름 전부터 육물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요. 굳은 일 만나면 안 된다고 바깥 출입도 삼가셨어요. 온갖 생선은 손수정만 하시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전쟁통에 혼자 남쪽으로 내려온 순정의 엄마는 풀죽은 목소리로 예, 예. 길게 대답하며 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의 효도를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순정은 현명하게 대답하는 엄마가 멋져 보였다. 제실 앞 연못에는 꽃잎진 자리에 연밥을 맺은 연이 가득했다. 맑은 햇살이 연잎을 굴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상수리 나무에서 두둑 떨어진 열매가 덩달아 연밭으로 뛰어들었다. 볼록 맑은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연밥이 눈에 들어온 걸까.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 여사가 소녀처럼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세상에, 옛날엔 이 꽃을 연꽃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정 여사의 말에 순정의 엄마가 무심히 대꾸한다. 요즘에도 연꽃이겠죠. 아닌가? 하도 잘 바뀌는 세상이니 그새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연꽃은 보이지 않고 시들기 시작한 연잎은 사람보다 웃자라 있었다. 순정은 엄마들의 대화를 들으며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기로가 대답했다. 요즘에도 연꽃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세상이 하도 바뀌니까 옛날에는 분명 연꽃이었거든. 난 저걸 보면 우산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비가 오면 저 잎을 쓰고 다녔거든요. 학창 시절이 없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걸까? 엄마는 그 시절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듯 또 예, 긴 대답을 하며 고개를 돌린다. 연밭 앞엔 여기 꽃이 한창이었다. 작은 꽃잎 끝에 다홍빛 점이 요염했다. 내가 장모님 처음 뵈었을 때가 50살 정도 되셨나? 그때만 해도 참 고우셨는데 남편 눈에도 그 꽃이 보였을까? 기로가 배낭에서 유부초밥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합죽한 입으로 유부초밥을 베어 물었다. 소풍이네요. 정 여사가 망고 주스를 받으며 웃었다. 그러게요. 관광 온 것 같아요. 관광버스에서 술 한잔한 엄마는 버스가 들썩일 정도로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 흙 많던 옛날을 떠올린 걸까? 순정의 엄마가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근데 사위, 이런 날 술 한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침 음주 감으며 숲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기로는 이따 집에 가서 드리겠다며 한국의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적에 지정되면서 왕릉 관리가 철저해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커피 타드릴게요. 인스턴트 커피까지 한 잔씩 마신 후 기로는 펼쳐놓았던 배낭을 꾸렸다. 휠체어를 밀며 한참을 걷자 맞은편 산등성이에 커다란 봉분이 보였다. 저게 장릉이에요. 400년 전 인조가 아버지를 이장해서 어머니와 함께 묻은 곳이죠. 기로가 장모를 보며 큰 소리로 설명했다. 노인들은 인조가 조선의 왕인지 고려의 왕인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잘 가꾸어진 왕릉을 바라보며 100세를 앞둔 두 노인은 말이 없었다. 한참 침묵하던 순정의 엄마가 입을 열었다. 결국 저기가 목적지란 말이지. 툭 던지는 엄마의 말이 순정은 화두처럼 다가왔다. 그렇지. 순정이 한숨을 내쉬며 뒷말을 삼켰다. 산 사람들은 죽은 자들 앞에서 너그럽다.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일까? 질곡을 끝내고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이 편안해 보이기 때문일까? 그런데 저 무덤의 주인은 고인인가 살아있는 후손인가? 망상을 피우면서도 순정은 연신 어느 휠체어가 더 잘 밀어지는지 가늠하기 바빴다. 죽음보다 앞에 나타난 언덕을 넘어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7순이 넘은 기로는 장모의 휠체어를 밀며 언덕 위에 올려다 놓고 짐 리어카를 밀듯 용을 쓰고 있는 순정의 휠체어를 밀기 위해 달려왔다. 후들거리는 팔다리를 털며 순정은 어쩔 수 없이
또 죽은 자의 고요를 생각했다. 부산을 떠는 건 늘 산자들의 몫이다. 지나는 사람들이 늙은 순정의 일행에게 번더한 눈길을 보내왔다. 더 늙은 어머니들은 그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엄마는 열병식에 참가한 장군처럼 손을 번쩍 들어 답사를 한다. 네, 선생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평소 보지 못했던 엄마의 넉살을 보며 순정은 엄마도 좋은 시절,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분명 한 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밝아진 건 노인요양보호센터 덕분이다. 고맙다. 잘 먹었다. 두 노인은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전에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들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이래서 늙으나 젊으나 교육이 필요하다며 순정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두 어머니를 저수지가 보이는 그늘에 앉혀드렸다. 휠체어를 미느라 화장실 갈 기회를 놓친 순정은 방광이 터질 것 같았다. 화장실을 향해 가다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능언을 메운 채 거닐고 있다.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수중보 위에서 심걸음으로 주춤거리는 것 같다. 마구 흘러가는 세월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지나간 것과 내 옆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 명절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굳이 이런 기회를 만들지 않겠지. 이게 명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인가? 순정은 어제 동서에게 힘주어했던 주장이 계면쩍어진다. 앞서 걷는 일행은 부부와 아들인가? 나이든 남자의 억양이 높은 걸 보면 앞에 뭔가 불편한 얘기가 오갔나 보다. 곱셈과 나눗셈은 결국 더하기와 빼기라고. 구구단이 뭐야? 더하기를 쉽게 하라고 만든 거잖아. 나누기는 빼면 되는 거고 세상살이는 더하기와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니까. 뭘 그렇게 어린애를 괴롭혀? 아들인 듯 싶은 키 큰 젊은 남자는 아무 말이 없다. 차림새 허술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살짝 거머쥐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여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덧셈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대. 맛있는 것을 많이 넣은 접시와 적게 넣은 접시, 맛없는 것을 많이 넣은 접시와 적게 넣은 접시를 아기들 앞에 놓아주고 무엇을 잡는지 봤더니 아기들이 대부분 맛있는 게 많은 접시를 택했대. 많다는 걸 안다는 건 덧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지. 화장실이 나타났다. 그 아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순정은 궁금했다. 삶에서 더하기는 본능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본다. 맞는 것 같다. 작은 씨앗에서 꽃까지 오려면 뭔가를 더해야 할 터. 단세포에서 제곱으로 불어나 만들어진 몸뚱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겠구나. 화장실로 향하며 순정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뿌듯했다. 소변을 보자 무거웠던 몸이 가뿐해졌다. 이건 뭐지? 필요 없는 것은 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비워 균형을 맞추는 게 본질일 터. 수학의 사칙연산이 왜 보편적 진리인지 알 것 같았다. 더하기만 해오던 생명이 반곡점을 넘은 사람들, 그늘에 앉아있는 두 어머니와 남편은 무엇을 덜어내는 중인가? 순정은
망연히 저수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곧 다가올 소멸이 어른거리는 걸 보았다. 노래하는 밤. 순정은 욕조에 물을 받았다. 한때 70kg이 넘던 엄마의 몸무게는 50kg대로 몸피가 줄었지만 욕조에 앉히는 일이 쉽지 않았다. 40kg가 안 되는 시어머니는 매일 무게를 달며 쌀 반 가마니도 못 된다고 휘청거리지만 혼자 샤워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다리 수술 후 허리까지 굽어 무게를 재기 어렵다. 시어머니보다 더 젊은 엄마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엄마는 혼자 똑바로 서지 못한다. 쉽게 몸을 쓰지 못하니 오줌상 기저귀를 가는 것도 힘들고 팔이 잘 안 돌아가니 뒤를 씻기도 힘들다. 다리가 시원치 않으니 여기저기 부딪혀 허벅지며 엉덩이가 온통 멍투성이다. 순정은 엄마가 딱했다. 무엇보다 그 모습에서 순정 자신이 보여 서글펐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푸념이 꼭 빈말은 아닐 것 같았다. 엄마의 등 여기저기 사마귀가 나 있다. 이런 게 생길 때 얼마나 가려웠을까. 등 긁어줄 사람 없이 20해 넘게 살아온 엄마의 밤이 떠올라 서러웠다. 하지만 부끄럼 따윈 다 팽개쳤다는 듯 벌러덩 누워 아래도리까지 내맡기고 있는 엄마가 야속했다. 내 엄마이기에 더 속상하고 짠했다. 젊어서부터 컸던 유방이 배꼽까지 늘어져 있었다. 저 좀 올려봐. 순정이 퉁명스레 뱉어내고 보니 어감이 묘하다. 전무덤 아래가 짓물러 상처가 났는데도 그저 가렵다고 벅벅 긁는 엄마. 시커먼 손등에 엉겨있는 힘줄이 흙 밖에 드러나 있는 나무뿌리처럼 그악스럽다. 생명은 모질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는 것 같다. 기억과 부끄러움을 놓으면서도 생명은 버틴다. 엄마도 이제 부끄러움을 감당하기엔 벅찬 모양이다. 부끄러움을 놓아버려야 살 수 있는 엄마. 눈을 감은 채 물에 잠겨있는 엄마를 보며 순정은 한숨을 쉬었다. 뽀얗게 마주 앉은 두 어머니는 저녁상 앞에서 흥겨웠다. 저녁 반주까지 곁들여 발그레한 엄마들은 상에서 물러날 기미가 없다. 순정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는다.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정 여사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러워하자 친정엄마의 대답이 걸쭉하다. 에휴, 머리숱만 많으면 뭐해요. 어떤 총각놈도 거들떠 보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그렇지요. 버릴 것 버리고 난 대화가 진솔하다. 뭐가 그리 좋은지 두 노인네는 박장대소다. 사부인, 우리 노래나 한자라 갑시다. 친정엄마가 술 한 잔에 풀어진 음성으로 정여사를 부추겼다. 좋지요. 정여사의 입에선 자동인형처럼 누가 이 여인을 모르시나요가 흘러나온다. 젓가락을 두드리기 전에 기로가 두 노인을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엄마 방으로 가셔서 노래하면 오세요. 장모님도 어서 가셔요. 지팡이와 한 몸이 된 정여사가 앞장을 서고 90도로 구부러진 엄마가 무릎을 짚은 채 비척비척 그 뒤를 따라간다. 목청 큰 엄마의 노랫소리에 시어머니의 세댄 음성이 창틈으로 새어나갈까 순정은 창문을 꼭꼭 닫았다.
유달산은 아는가? 목포의 서름. 노인들은 전깃줄에 앉은 제비처럼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아 옛가락을 읊었다. 앞에 보이는 장롱을 청중인 양 바라보며 정여사는 앞뒤로 몸을 구부렸다 펴며 소리를 짜내고 친정엄마는 회치는 닭처럼 목을 한껏 늘여 구성지게 지난 세월을 뽐낸다. 둘의 가사가 잘 맞는다. 노래는 본능일까? 왜 엄마는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려고 할까? 이 장면도 나중에는 그리워질까? 불 꺼진 거실로 은은히 스미는 달빛을 보며 순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에 가서 흙을 가져오는 세상이라지만 추석달은 여전히 토끼가 방아찌는 달, 소원을 비는 달이다. 두 노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우리도 막걸리 한잔 할까? 기로도 서늘한가 보다. 가을바람 같기도 하고 뭉근 안개 같기도 하고 엄마 등의 사마귀처럼 가렵기도 하고 목포의 눈물처럼 채랑하기도 한 달빛이 순정의 마음으로 흘러들었다. 달빛은 서글퍼라. 어느 노래의 구절인지 흥얼흥얼 순정의 입에서도 노래가 새어나왔다. 그해 추석 그날 그 장면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일 줄 순정은 몰랐다.